인디애나주 리치먼드. 2001년 7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에 28세의 니키 맥고운 씨는 결혼 전 준비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해야 할 일은 집에서 50분 떨어진 오하이오주 데이턴으로 가서 화장품들을 챙기고 세탁소를 들려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녀의 약혼자인 로버트 바비 웹스터 씨도 나름대로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바비 웹스터 씨는 지금부터 바비로 칭하겠습니다. 이 둘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사귀었던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엔 그 사랑이 계속가진 못했고 헤어져서 각자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니키는 스티븐 존스턴이라는 리치먼드에서 살고 있던 한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둘 사이엔 페이튼이라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듯 보인 스티븐과 니키는 결국 헤어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티븐이 바람을 폈기 때문이었죠. 니키는 이렇게 헤어진 뒤 딸을 돌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죠.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첫사랑인 바비였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이 둘은 다시 만나 사귀게 되었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주 정도가 지나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비록 다른 남자의 아이였지만 페이튼에게도 사랑을 주며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2001년 7월 22일 일요일, 니키 씨는 매주 그래왔던 것처럼 세탁소도 들리고 언니인 태미 휴지스 씨를 볼 겸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놀러왔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언니인 태미 씨에게 항상 의지해왔기 때문에 매주 이곳으로 놀러오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겸사겸사 빨랫감을 들고 와선 언니 집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던 세탁소에 세탁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이좋은 자매는 니키가 세탁소에 가면서도 계속 통화를 했었고 빨랫감을 맡기고 집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죠. 태미 씨는 그렇게 당연한 대화, 당연한 일과처럼 여겼던 모든 일들을 이날 오후가 되자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돌아온 니키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죠. 아, 짜증나. 왜, 무슨 일이야, 니키? 어떤 남자 2명이 나한테 오더니 막 추근덕거리는 거 있지? 자기들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서 말이야. 모르는 사람? 응. 어머, 별일 없었어? 그냥 집에 가봐야 한다고 이렇게 온 거야. 빨래는 다시 찾으러 가야 하는 거야? 응. 지금 건조기 돌려놓은 거 찾으러 가야 돼. 2시간 뒤쯤? 그럼 우리 집에서 널어서 말리면 되니까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냥 찾아와. 그럴까? 알았어, 언니. 이렇게 니키 씨는 세탁소로 돌아갔고 한편 오후 4시 30분 정도가 되자 리치먼드에 있던 바비 씨는 턱시도를 맞추러 양장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니키 씨의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바비 자넨가? 와서 페이튼 좀 데려가지 않겠나? 니키가 전화 연락이 닿질 않네. 바쁜가 본데 자네가 대신 좀 데려가 주게나. 이 얘기를 들은 바비는 평소에 니키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페이튼을 데리러 갔습니다. 한편 데이튼에 있던 태미 씨는 오후 6시 정도가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던 니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니키가 이야기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자 2명이 나한테 오더니 막 추근덕거리는 거 있지? 불안한 마음에 바비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바비도 마침 니키와 연락이 안 되던 차에 걱정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은 니키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사실을 모두 알려주고 모두 같이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니키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그녀를 걱정하고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니키와 바비가 신혼집으로 구매한 집에 그녀는 신분증과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대로 놔두고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던 니키 씨의 가족은 이 상황을 리치먼드 경찰국으로 전화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은 실종된 지 일정 시간 이상 지나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치먼드 경찰국에선 조금 더 지켜보자는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참고로 인디애나주에서는 성인의 실종 수사는 실종된 뒤 72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고 난 니키 씨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 니키에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하고 있던 교도소에도 출근하지 않았죠.
페이튼을 거의 혼자서 키워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도소에서 일해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던 것도 있어서 평소에 그녀는 그 직업을 매우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죠. 니키 씨의 가족은 이 모든 사실들을 갖고 다시 경찰국으로 가서 수사를 해주길 재요청하였으며 결국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리치먼드 경찰국장은 수사 진행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실종 사건은 미셸 밀러 형사가 담당하였으며 가장 먼저 약혼자인 바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은 둘은 약혼을 했고 결혼식을 불과 3주 남겨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마찬가지로 여기던 페이튼을 데리러 가지 않았던 점, 신분증과 지갑을 집에 놔두고 사라졌다는 점,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던 회사에 무단 결근을 했다는 점, 이런 정황상 증거들로만 밀어보았을 때 그녀는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사라졌다고 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먼저 미셸 형사는 니키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향했다던 세탁소로 가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탁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세탁소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 그날 들어와서 세탁물을 찾고는 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 같아 보였다는 증언을 해줬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추근덕대던 남자들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못 봤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형사들은 편의점으로 가서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의 모습이 담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옆에 CCTV 영상에선 물건을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편의점을 떠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편의점 점원과 점장에게도 혹시 추근덕거리는 남성 2명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지만 못 봤다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그날 수사는 끝이 났고 한편 니키 씨의 자매인 태미 씨와 미셸 맥코운 씨는 길거리에서 그녀를 찾는다는 실종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옆 뉴스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녀들은 오직 니키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매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키의 약혼자인 바비였죠. 이렇게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오는 날엔 그는 항상 옷을 한껏 차려입고 외모도 꾸민 채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신의 약혼자가 이렇게 실종되었는데 고작 방송국에서 촬영이 나온다고 한껏 꾸미고 나온다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매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를 의심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니키가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자 주문 제작했던 결혼 반지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실들을 미셸 형사에게 곧바로 이야기했고 그녀는 바비의 행동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여 예약금을 환불받은 점. 두 번째, 주문 제작을 의뢰했던 결혼 반지를 취소하여 그에 대한 계약금을 환불받은 점. 세 번째, 니키가 다니고 있던 학원을 대신 취소하여 환불 금액을 본인이 취한 점. 이것으로 미셸 형사는 바비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했고 그는 별다른 거부 없이 그에 응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그는 니키 씨의 실종과 관련되어 어떤 것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진행되었던 신문에서 그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전 그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니키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선 꼭 필요했었죠. 그래서 반지를 취소해서 받은 돈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던 거예요. 솔직히 니키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어찌됐든 그녀를 더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했다거나 니키가 다니던 학원을 취소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TV에서 계속해서 니키의 실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걸 본 결혼식장 관계자와 학원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취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전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반지를 제외하고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바비는 이렇게까지 조사를 마쳤지만 니키의 자매들은 그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조용히 흘러갔고 리치먼드 경찰국에는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 니키 씨의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셸 형사가 담당하는 실종 수사팀은 곧바로 그 아파트 단지로 도착하여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그날 세탁소에서 찾았던 세탁물들이 빨래바구니에 개켜 넣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차량 시트의 위치로 봤을 땐 니키 씨가 평소에 운전하던 그 위치로 맞춰져 있어서 그녀가 스스로 운전해서
이곳으로 왔던 걸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아파트 단지로 와서 차를 세워놨던 것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언니인 태미 씨에게 차량이 발견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미셸 형사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 남자친구인 스티븐 존스턴이 살고 있어요. 스티븐 존스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니키의 전 남자친구이자 페이튼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스티븐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급부상하였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한 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거부 없이 조사에 응했고 그 결과 니키 씨의 실종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발견된 차량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제3의 DNA나 지문, 혈액 등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조사를 계속하던 미셸 형사에게 한 가지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되었던 곳에서 가까운 동네에 타미 스윈트라는 남성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미는 니키 씨가 일하던 데이턴에 있는 교도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던 다른 동료 직원들의 인터뷰 결과 타미는 개인적으로 니키를 일반적인 동료 이상으로 찝적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찝적대고 있었다는 점은 최근 일어났던 한 작은 해프닝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프닝은 니키의 브라이덜 샤워 때 타미가 했던 한 선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매우 야한 란제리를 선물했던 것이죠. 불과 실종되기 약 3일 전 일어났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셸 형사는 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답하고 싶은 부분만 대답하며 핵심적인 질문은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타미를 상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며 시간은 어느덧 6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어디에서도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일로 인해 니키 씨 실종 사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미가 이제는 데이튼 교도소 직원이 아닌 오하이오주의 트로트우드 경찰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미셸 형사는 곧장 트로트우드 경찰서로 가서 서장과 자리했습니다. 서장님, 지금 고용하신 타미 스윈트가 니키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타미가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모두 서장에게 설명하였으며 모든 내용을 이해한 트로트우드 경찰서장은 타미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지금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네. 미안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을 들은 타미는 직접 사임했으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리치먼드 씨와 리치먼드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불만이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직접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서 자신은 니키 실종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타미가 벌인 이 기자회견 뒤 방송국에선 리치먼드 경찰국을 상대로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국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타미 스윈트는 저희가 몇 년간 계속해서 조사해온 니키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맞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부분은 공개하기 힘들지만 그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이 시가 되었던 것인지 타미가 낸 소송은 얼마 뒤 기각되었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타미 스윈트의 얼굴은 세상 만사에 알려져 버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 및 언론사는 타미 스윈튼의 얼굴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며 니키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서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다시 니키가 실종되었던 오하이오주 데이튼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데이튼 경찰서로 왔던 한 익명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죠. 저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타미 스윈트라는 남자요. 그 남자가 범인이에요. 니키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16년 전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티나 아이버리 살인 사건의 범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때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한 도로가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불에 꽁꽁 쌓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둔기로 머리에 수차례 얻어맞은 뒤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불에선 정액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긴 얼룩도 발견되었지만 수많은 용의자들과 대조해보아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1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데이튼 경찰서의 티나 살인사건 담당 용사인 패티 테키 씨는 리치먼드 경찰국으로 이 사실을 전달했고, 미셸 용사는 이미 타미 스윈트의 DNA 샘플을 확보해뒀던 상태라 DNA 샘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99.999% 일치로 나왔습니다. 비록 니키 실종 사건은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미제 사건의 범인이 탐이라는 것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된 것이죠. 패티 형사는 이것을 바탕으로 타미를 만나러 가기 전 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에서 티나의 사체를 묶을 때 썼던 테이프에서 지문이 몇 개 채취되었는데 타미의 지문과 대조해 일치로 나온다면 그를 완벽한 범인으로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미는 언론에서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고 느꼈던 것인지 멀리 떨어진 엘라바마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고 있던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미행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사소한 신호 위반으로 정차시켜 그곳에서 가까운 한 경찰서로 같이 이동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If I told you we had your DNA offer, would you believe it? No, I wouldn't believe it. And the reason is because you killed her. So when That you killed her. are you stating that? I'm asking you, did you Oh, kill no. her? Uh-uh. Okay, I don't if even I'm know. telling you that we have evidence that says that you did. What do you have to say to that? And all due respect, and I understand what your job is, but I'm gonna have to bring this to a close. 패티 형사는 신문이 끝나고 지문 채취를 요청하니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데이튼 경찰서로 돌아와 지문 대조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DNA와 지문이라는 매우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바탕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고, 이 기쁜 소식을 리치먼드 경찰국과 엘라바마주 경찰국으로 통보했습니다. 얼마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3개 지역의 경찰서 담당 용사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모두 엘라바마에 있는 그의 집 앞에 모였으며 곧 그의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엘라바마주 경찰입니다. 당신을 티나 아이버리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중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안 열어주시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빠르게 진입한 용사들의 눈앞엔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한 타미 스윈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그는 그 어떤 진실을 밝히기도 거부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니키의 가족들은 밀려오는 허무함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을 마주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심정은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니키 실종 사건과 티나 살인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는 진실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가 실종되었을 때 9살이었던 페이트는 이제 28살의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28살이라는 나이는 엄마가 실종되었을 때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약혼자였던 바비 씨는 이제 중년의 남성이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28살의 아름다운 니키 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니키 씨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던 니키 씨의 언니와 동생들도 이제는 모두 중년의 여성이 되었죠. 이들은 아직도 니키 씨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다고 합니다. 티나 살인 사건의 익명의 신고처럼 니키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익명의 신고가 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녀를 안식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